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주열 총재의 중대한 선언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전해진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 상승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5.8%를 한참 웃돌았어요. 자,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1990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야, 이거 혹시 원자재 가격 일시적으로 급등해서 잠깐 물가 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봤더니 이것도 4.6%로 30년 사이에 최고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물가 불안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요 다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아직 기준금리 인상 멀었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해주니까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단 하루 만에 1.5%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인덱스 역시 지금 95를 위협하는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도 1183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긴축이 시작되면서 다시 달러 강세, 신흥국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한국 국채 시장은요, 오후장에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2.34% 수준으로 어제보다 한 3bp 정도 올라갔거든요. 자, 앞으로 좀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아요. 자, 10월 말쯤에 국채 시장이 거의 폭격 맞았다가 지금 당국이 좀 개입도 했고요. 미국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다시 저는 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장 초반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미국 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물가 상승률 높게 나와도 이 물가를 바라보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정말 일시적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더 궁금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 물가 불안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1월 9일날 발표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준에서는 내년 2월 정도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좀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요 지금부터 좀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 전 단계인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 인플레에 대한 주장이 계속 약화,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뻘쭘해할 사람이 생각나죠. 제롬 파월 의장 계속해서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니까 자, 이거 인시적 인플레가 아니다고 주장을 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했는데 지금 사면 초과에 몰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야, 이렇게 내년 2분기면 물가가 안정될 거다 주장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황당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가 하락세가 먼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유가 어떻죠? 유가가요 하락할 조짐이 전혀 없어요. 내년 신흥국 경제되면요 수요 더욱 몰릴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펙 플러스에서요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미국이 압박해도 증산량을 늘리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년에 국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가의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기울기에서 물가 하락 압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80불 찍고 내년에 100불 가고 내후년에 120불 간다? 그러면은 물가 급등세가요 3년 내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월가의 전망대로 내년 여름쯤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선물 시장은 한 6월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첫 금리 인상해서 빠르면은 2022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올 초하고 얼마나 전망이 180도 바뀌는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올 초에 2024년 초까지 금리 안 올 줄 알았는데 2026년 거의 2년 가까이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서운 이유는요. 굉장히 속도 있게 추진하기 때문이죠.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은요. 그 어떤 긴축의 요인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년 6월로 전망된 부분도 솔직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한국도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왔어요. 이준학 은행 총재가 오랜만에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오늘 기사가 어떻게 떴냐?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 지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금일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번 회복기는 과거에 본 적 없는 공급 변동이 나타나면서 생산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는 데 반해 일부 생산 물류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급 병목 현상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언제쯤 해소될지 알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주랑 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요, 언론과 이야기할 때 그냥 뉴스 몇 자 보고 내 생각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그동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 잘 아시죠? 바로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저금리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각종 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을 받아서 자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장기적 저금리 기대감을 꺾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첫 금리 인상했을 때도 이주랑 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불균형 완화 첫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금융 불균형 방지 목적의 금리 인상,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소극적인 인상, 그냥 잠깐 올려서 야, 우리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금융 불균형 방지 목적으로는 한 1.25%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자, 그런데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통화정책 변화는요, 달라요. 적극적인 인상 요인이라는 거죠. 왜? 한국은요, 물가 안정 목표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는지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물가 하나만 보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네, 적게 풀었니 판단을 하는데, 장기적인 물가 불안세가 나타난다는 거는 앞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2%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랑 은행 총재 임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어디까지 올릴까요? 이걸 어디까지 올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예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요인만으로 올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어도 1.5% 이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IB들이 내년 말까지 1.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이주랑 은행 총재의 10월 금통위 기자회견 발언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기자가 물어봤죠. 적정금리 수준, 금리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주랑 총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은 우리가 추정한 중립금리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중립금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중립금리 수준은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채연구원에서는 야, 지금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1.8%포인트 낮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따라가는 수준까지 나올 정도까지 올리는 것도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부동산은 크게 하락할까요? 쇼킹 부동산 개인적인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의미 있는 하락세는 1.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요, 부동산 상승은 멈출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 한 차례 더 올리게 되면 1.25%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생각했던 금리보다는 많이 올라간 수준이지만 여전히 저금리거든요. 예금 금리가 2%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값 좀 떨어진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돼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집값 제대로 떨어진다 싶을 정도가 되려면
기준금리가 1.75%가 되면서 예금금리가 2%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매도해서 부동산에 있던 자금을 예금으로 옮겨가는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해야 빠른 거품이 제거가 가능한데 2023년을 저희가 염두에 두는데 2022년 11월부터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기준금리 2%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2% 이상은요, 입주 물량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 예외 없이 역전선언이 불러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상황,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 역전선언이거든요. 자,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